오늘 말씀은 제가 이게 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제노사이드 30억 명이 죽는 전쟁이 온다라는 거였어요. 옵니다. 성경 예언이 사실이라면 옵니다. 성경이 거짓이라면 오지 않고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옵니다. 제가 어저께 네 번째 인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짧게 했어요. 네 번째 인심판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심판받아가지고. 근데 이 인심판은 20세기, 19, 20세기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인심판 두 번째가 전쟁과 학살이에요. 세 번째가 기근이고요. 네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근데 전쟁과 기근과 학살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딱 5억에서 7억 정도 돼요. 한 6, 7억 정도 됩니다. 6, 7억 정도. 근데 6, 7억 정도의 인구는 20세기 인구의 딱 4분의 1이에요. 20세기가 워낙 인구가 폭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 20억에서 30억으로 인구가 폭증하던 시대거든요. 20세기가. 20억의 4분의 1은 5억이고 30억의 4분의 1은 약 7억입니다. 7억 5천 정도. 근데 딱 그만큼이 전쟁 확살로 죽었어요. 성경이 몇 분의 몇 죽는다라고 예언하면요. 그거는 어김없이 맞아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면 온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요. 미국이 3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나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미국이 3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나서 일어날 일들. 되게 많이 갔죠? 미래로 많이 갔습니다. 자, 먼저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 것이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이 되게 좀 충격적이죠. 홍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럴 것인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들을 다 멸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것처럼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가복음 13장 8절부터 11절까지도 읽을 건데요.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할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은 전쟁 및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멸망이 여러 단계의 멸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가다가 차에 치여 죽는다면, 교통사고로 죽는다면 그거는 개인적 차원의 멸망입니다. 사망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집에 있는데 미사일이 날아와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다면 그거는 민족과 국가 차원의 멸망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라의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구에 운석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이제 우주 차원의 종말적 멸망입니다. 종말이라는 게 개인의 종말, 가족의 종말, 국가의 종말, 또 인류의 종말, 이런 여러 단계의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종말이 온다고 해서 세계의 종말은 아직 아닙니다. 성경도 말하지만 끝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종말을 당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우크라이나가 재건이 될까? 재건되는 데만 몇십 년 걸릴 텐데 우크라이나 재건하기 전에 지구가 먼저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제부터 계속 난민 생활만 남아있는 거죠.
또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홍수가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와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에도 뭐 필리핀 가도 그렇지만 컨테이너를 운전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커피를 팔던 어떤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그 이어폰을 도둑질 당했는데 러시아 군인이 갖고 다니고 있더라. 이런 걸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도요, 스마트폰을 쓰고 또 이어폰을 쓰고 그러고 있어요. 싼 거 아닙니다. 그 애플 이어폰은 싸질 않죠. 굉장히 비싼 축이에요. 그러니까 그 곳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모든 건 올 스톱 됐죠. 물건을 나르고 있었어도 도망가야 되고요. 이어폰을 팔고 있었어도 도망가야 되고요. 음악을 듣고 있었어도 도망가야 되고요. 공부를 하고 있었어도 도망을 가야 돼요. 그 중에 누구는 운 좋게 살아남아서 뭐 폴란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리우폴 지하의 대피소에서 오늘 내일 하면서 겨우 숨만 붙어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미 살해당해서 저기 마리우폴에 지금 9,000구가 매장된 집단 민간인 매장지가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누군가는 살해당해서 시체로 발견되고 참 다양한 운명들이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말을 예상을 못하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머지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도 이 공산주의 국가와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추가적으로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지 우리나라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어리석어요. 인류는 전쟁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전쟁을 해왔고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그게 내일이 되면 이미 늦은 거죠. 나의 일이 나의 일로 느껴진다면 늦은 거예요. 제가 어제 또 이제 밤새 이 뉴스 기사들을 잔뜩 봤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이구동성 이제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 10년 내에 그러니까 2030년 안에 중국은 모든 면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홍콩 쪽 분석가나 중국 쪽 분석가나 미국 쪽 분석가나 거의 똑같은 결과를 내놓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이제 몇 년이다라는 이제 예측은 다르지만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부정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근대사를 보면 세상이 바뀔 수도 있는 두 번의 갈림길이 있었어요. 두 번의 갈림길. 첫 번째 갈림길은 이것입니다. 김일성은 한국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김일성은 한국의 국방력이 약한 것을 알고 소련의 스탈린을 49차례, 49번을 설득한 끝에 계획적으로 남침 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49번을 스탈린을 설득을 했어요. 스탈린이 48번까지는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48번은 스탈린이 거절했는데 김일성이 49번째 설득했을 때 스탈린이 오케이 해가지고 바로 일어난 전쟁이 6.25예요. 미군이 개입할 경우 중공군 개입시키면 된다. 소련군 개입하면 지구 종말입니다. 그래서 중공군 개입시키면 된다. 이게 이제 김일성의 생각이었어요. 미군 개입 안 하면 우리 힘만으로 끝납니다. 미군 개입하면요, 중공군 참전시켜서 장기전으로 갑시다. 다 김일성 머릿속에 있던 거고요. 김일성이 생각한 대로 된 거예요. 자, 근데 33대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 남침 소식을 듣자마자 한국 파병을 결정을 합니다. 당장 파병해! 유명한 대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메가더 장군을 보낸 사람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을 보냈다. 근데 메가더 장군은 북한과 싸우면서 또 중공과 싸우면서 중공군과 싸우면서 중국의 성장 가능성과 무서움을 미리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가더는요, 북한만 끝낼 게 아니라 중국까지 쳐들어가서 저 중국 공산당 정권을 없애야 된다라고 메가더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기회에 중국까지 공산당 정권을 쓸어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훗날 큰 화근이 될 것이다. 큰 화근이 될 것이다. 아마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3년 넘게 50년부터 53년까지니까 4년째 전쟁을 하니까 국제 여론이 지금 뭐 미국이 왜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했겠어요. 철군하면 탈레반이 난리칠 걸 몰라서? 아닙니다. 국제 여론이나 자국 여론이 아무래도 민주주의잖아요. 자국 여론이 전쟁을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평화가 아니라 자기네 당
혹은 자기의 권력의 유익을 위해서 뺀 거죠, 군대를. 마찬가지로 트루먼 씨도 그런 압박을 느꼈는지 한국 전쟁을 더 이상 길게 끌면 안 된다. 가능한 빨리 끝내야 된다. 그래서 중국까지 쓸자는 맥아더 장군의 이제 이 의견을 무시하고 철군을 명령을 합니다. 맥아더 장군은 철군 명령에 끝까지 반대했고요. 그 결과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를 잘랐어요. 해임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맥아더 장군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중국이 호되게 당했잖아요, 미군한테. 그 이후에 중국은 죽어라고 핵 개발에 매달렸어요. 핵미사일 개발에 중국이 6.25 전쟁 이후부터 엄청 매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중국은 수백 기의 핵미사일을 가진 나라가 됐죠. 참 이제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그때 맥아더가 결정한 것이 계속 유지됐더라면 지금 분명 인류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을 거예요. 중국 공산당 빨갱이가 아니고 대한민국처럼 중화민주주의 공화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중국이. 그리고 북한은 북조선 독재국가 없어요. 한국은 한반도,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전체를 통치했을 겁니다. 북한 없고 중공 없고 대신 중화민국 있고. 이게 아마 맥아더 장군이 주장하는 대로 계속 밀어붙였더라면 펼쳐졌을 미래예요.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산당, 공산주의, 독재라는 거는 인류 미래에서 사라졌겠죠. 그리고 인간들은 이 자유 안에서 끊임없는 이 평화를 누렸을 것입니다만, 이 역사가 아이러니해요. 맥아더 장군이 예상한 건지 아니면은 중국이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원군을 보낸 것도 트루먼 대통령이고 철군을 명령한 것도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원수를 전면을 시켜주든 아니면 원수를 조금만 남겨주든 그건 이제 도와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이제 갑질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왜 맥아더가 중국을 쓸게 그냥 냅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트루먼 대통령을 원망할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첫 번째 이제 인류의 분기점이었어요. 평화가 영원할 수도 있었던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자, 두 번째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북한에서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고난의 행군. 9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과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90년대 후반이면 좀 기억에 좀 있죠? 근데 이제 그때 대한민국은 완전히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북한에서는 적어도 수십만 명에서 30만 이상에서 최대는 300만 명까지 이 아사자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북한 인구 숫자 1,500만 정도, 1,000만 정도에 이제 비교해 보면은 3분의 1은 굶어 죽는다. 4분의 1, 3분의 1, 국민의 3분의 1, 4분의 1이 굶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체감이 됩니까? 국민의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보는 사람 중에 3분의 1, 4분의 1이 굶어 죽는 거예요.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도 제 정상은 아니에요, 몰골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이 북한이 보냈어요. 정말 붕괴 직전이었죠. 붕괴 직전이었어요. 북한 체제가 붕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붕괴되기 직전에 남한에서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97년 선거에서 당선돼서 98년부터 통치를 했죠. 김대중 씨는 당선되자마자 햇볕 정책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양의 쌀과 비료와 돈을 북한에 보냅니다. 정말 숨통 끊겨서 죽기 직전인데 거기다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거죠. 이 엄청난 양의, 안 그래도 그 당시에도 북한이 핵시설, 핵실험 해가지고 핵 위협이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엄청난 양의 이 돈과 식량과 송아지들과 이런 거 지원하는데 이런 비판이 있었죠. 북한이 핵 개발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망하게 냅두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랬는데 거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만일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한 말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김대중 씨가 한 말이에요. 자, 그 이후에 북한이 살아나게 되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핵 개발에만 올인을 합니다. 그 뒤로 북한은 핵 개발에만 올인이에요. 핵 미사일 개발에만 또 올인을 했어요.
지금 현재 북한은 우리나라를 한 번에 괴멸시킬 만한 핵미사일들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대중 씨를 선택한 거는 한국인들이었죠.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인류의 갈림길이었어요. 여러분, 세계에 세상을 지배하는 4대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카톨릭입니다. 13억 명을 신자를 데리고 있죠. 얘네들은 국가와도 비슷한데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슬람입니다. 23억 명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23억 명. 세 번째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입니다. 15억 명가량이 이 공산주의에 속해 있어요. 15억, 16억 정도입니다. 그다음 나머지가 이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입니다. 이게 세계의 4대 세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의 대부입니다. 미국 아래에서 모든 나라들이 자유를 누리게 됐죠. 한국에 살다 보면 미국 욕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영화를 볼 때도 뭐 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미국을 욕해요. 뭐 자기네들 이것만 따진다. 뭐 무슨 우리나라를 분단시킨 게 미국이다. 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미국이 강해야지 그 미국을 욕하는 사람들도 평화를 누려요. 신학에 이런 말이 있는데, 신의 뺨을 때릴래도 신의 무릎 위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전제로 해야지 신도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미국을 욕할래도요, 미국이 건재해야지 미국을 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정치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 반미도 그렇고요, 종북도 그렇고요. 미국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미국이 멸망하거나 타국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리면요, 반미도 종북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북한이 적화통일하고 나면 친북이나 종북 활동하던 사람들을 살려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은 자기 가족도 살해하는 사람이죠. 고모부 형 가리지 않아요. 왜입니까? 체제 유지. 그리고 제가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지지난주 설교를 했는데, 제노사이드의 목적은 반란이 일으킬 가능성을 미리 싹을 자르는 거였어요. 근데 자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독재 정권 밑에서 사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자유를 모르면 모를까, 자유를 알고 있는데 왜 네이버 안 되지? 왜 크롬 안 되지? 왜 구글 안 되지? 왜 이 게임은 못하지? 왜 나는 이걸 못하는 거지? 왜 난 이거를 매매를 못할까? 왜 나는 여행을 못 가는 거야? 왜 나는 그거를 보면 안 돼? 왜 나는 그거를 알면 안 돼? 내가 이걸 본 게 뭐가 어때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독재나 통제 사회에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토사구팽이라고 토끼를 잡은 개는 구워서 먹는 거죠.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도 그랬지만요, 공산하고 나서 제일 먼저 숙청당하는 거는 친북 종북 세력입니다. 숙청 대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월북해서 북한 가잖아요. 그러면은 선전용으로 이용당하다가요, 수용소 끌려가서 죽습니다. 자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야 뭐 나만 비판하죠. 근데 좀 있다 보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는데 그걸 알고는 써먹고, 나만은 지옥 같은 곳이래. 써먹고는 이제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자, 이 네 개의 세력, 카톨릭, 이슬람, 공산주의, 서방 자유민주주의, 이 네 개의 세력 중에 만약에 이제 미국이 붕괴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유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세 개 세력은 제 생각엔 싸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머지 세 개 세력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 이게 뭡니까? 이슬람과 공산주의와 또 카톨릭,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얘네들은 뭐를 한 적이 있어요? 학살입니다. 얘네들은 다 학살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카톨릭 사람들을 엄청 학살을 해왔죠. 1000년 동안 해왔고요. 학살로 체제를 유지하던 집단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 버려가지고 더 이상 학살은 마음대로 못하게 됐지만, 이슬람 사람들 학살 말할 것도 없죠. 여자가 부르칸 입었다고 길에 있는 여자 그냥 쏴서 죽여버리는 애들이 바로 이슬람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학살로만 유지되는 체제예요. 소련에서도 중국에서도 우습게 그냥 7천만 명 이상은 가볍게 학살하는 체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만 뭐 마리우폴 인근에 9,009의 민간인 시신 집단 매장자가 발견됐다. 학살로 통제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게 왜 잘못됐지? 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애당초 학살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여러분이 궁금증이 하나 있을 텐데 왜 미국이 러시아를 공격하지 못할까요? 이 세계 세력은 아마 미국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동맹도 할 것 같거든요.
이제 이 세계 세력은 서로 손잡고는 세상을 같이 나눠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있을 텐데 왜 미국이 러시아를 공격하지 못하는가? 근데 제가 지난주에 외국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 해주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심각하게 건강이 이상하다면서 저한테 몇 가지 영상을 보내주는데 서양에서는 유명합니다. 서양에서는 유명한 영상이에요. 바이든 falls down 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제 구글이나 뭐 유튜브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는데 전용기를 타려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에서 3번이나 넘어집니다. 제대로 못 걸어요. 그래서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낙상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될 정도로 또 이어서 나오는 영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경호원들이 이 길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경호원들의 이 신호와 손짓을 못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헤매요. 얼마 전에 최근에 유명한 거는 허공에다 대고 그래서 이분이 치매냐? 라는 이제 치매설이 들끓었죠. 근데 분명한 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대통령을 앉혀놓고 전쟁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전쟁 결정 못 합니다. 자기 몸 추스르기 힘든데 전쟁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분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82예요. 전쟁 수행을 못 해요. 그 선거 전에도 그분이 그 프롬프트가 없으면은 유세를 못 한다. 라는 걸로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선거 전에도. 근데 미국인들의 선택은 결국 바이든이었어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었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어도 러시아가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우습게 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어도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칠 수 있었을까? 아마 못 쳤을 겁니다. 바이든이 건강이 이상하고 또 자기들이 우크라이나를 쳐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려고 바이든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학살을 절대 비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9,000명, 막 10,000명 민간인 시신들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무하다. 뭐라고 합니까? 절대 뭐라고 안 하죠. 북한도 학살하는 나라고 중국도 학살하는 나라잖아요. 중국에서 인권 유린한다고 러시아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 뭐라고 안 합니다. 참 재밌게도 21세기인데 학살할 나라들끼리는 서로 절대 비판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누군가가 대한민국 사람들을 학살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권이 무너졌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어느 나라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신장 위구르 사람들이 한번 외쳐보지도 못하고 고문당하고 죽는 거랑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 번도 뭐라고 항의하지도 못하고 뒤통수에 총 맞아 죽는 거랑 북한에서 항의 한번 못 해보고 수용소에서 죽는 거랑 대한민국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죽는 거랑 그게 다 똑같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가면 인간의 목숨은 단지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불과한 게 공산주의 체제에서의 인간이에요. 현재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의 대부인 러시아가 서서히 물러나고 있고 이제 예상되는 건 공산주의의 대부는 중국이죠. 중국이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지표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학자들이 예상하기론 2025년에서 6년에는 경제력에서 역전이 일어날 것이고 2030년쯤에는 군사력에서 추월당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군사력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추월당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조만간 일어날 일이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어요. 중국은요, 지구를 지배하기 위한 모든 기술을 다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구를 지배할 기술들을 중국은 갖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최근에 미국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 때 화웨이가 제재를 당했죠. 제재를 당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스마트폰에 탑재돼야 되는 부품이 안 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부품이 없으면은 핸드폰을 출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웨이가 제재당하면서 이제 반사이익을 얻은 기업이 삼성이나 애플이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이 반사이익을 얻었는데요. 그때 중국이 깨달은 게 있겠죠. 그 부품을 우리가 생산해야겠다. 중국은 희토류라고 하는 반도체 원료가 되는 부품의 원산지 나라라는 건 여러분들 뉴스 좀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원료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나라, 기술이 없는 나라였었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TSMC라는 회사를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중국이요. TSMC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컴퓨터 부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있는 기업입니다만 저도 이번에 그 TSMC가 무슨 약자인지를 알게 됐어요. TSMC가. 이 중국이요, 전쟁으로 그 회사를 먹어칠 수도 있겠다. 왜 이렇게 중국이 대만을 노리는지. 그 회사가 대만 회사예요. 대만 회사. 그럼 T는 뭐의 약자일까요? 타이완의 약자입니다. 타이완. TSMC는 타이완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rporation이라는 단어의 약자예요. 세미컨덕터는 반도체란 뜻이고요. 매니팩터리는 이제 제조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 여기에 약자가 TSMC예요. 이 TSMC는 어떤 회사냐면은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파운드리라는 말 여러분 뉴스에서 들어보신 적 있죠? 뭐냐면은 위탁 생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설계한 것을 반도체로 이제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하는 회사가 인텔 같은 곳이에요. 인텔.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반도체 이제 회사들은 설계는 자기들이 하지만 생산은 외주를 줍니다. 반도체 생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막 뭐 나노 몇 밀리 단계에서 뭐를 뭐 트랜지스터를 어쩌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만 자기들이 하고 생산은 전문 업체에 맡겨요, 대부분. 그래서 이 TSMC는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세계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가진 회사예요. TSMC가.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54.4%를 그 대만에 있는 그 회사 하나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타고 계시는 자동차, 여러분들이 집에 갖고 있는 뭐 노트북, 컴퓨터 전부 다 TSMC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2위의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이 이제 영광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입니다. 17%예요. 17%. 그 대만 회사 54%. 근데 그 대만 회사가 품질과 기술력에서 우리나라보다 뛰어나요. 수율이 좋아요. 그래서 그 대만 회사를 많이 전 세계에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TSMC의 주요 고객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회사인데 애플, 그 다음에 퀄컴, 그리고 심지어는 삼성,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이제 그래픽카드 제조 회사가 있어요.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 인텔. 인텔은 자기들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가 좀 모자르다 싶으면은 이 TSMC에다가도 일을 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들은 이 기업들을 다 유명한 기업들이죠. 근데 이 유명한 기업들이 다 어느 나라 거게요? 삼성만 빼고는 전부 미국 겁니다. 퀄컴이 없으면은 핸드폰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미국이 반도체 제재했을 때 화웨이가 핸드폰 생산 한 대도 못한 이유가 거기에 들어가는 퀄컴 칩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퀄컴, 그다음에 애플, 미국 회사죠. 인텔, 미국 회사예요. 걔네가 없으면은 데스크탑 컴퓨터 하나 못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뭘 만드냐면 CPU라는 부품을 만들거든요. CPU는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합니다. 근데 두뇌에 해당하는 게 없으면은 컴퓨터는 만들어봤자죠. 이런 회사들이 다 미국이에요. 엔비디아도 미국 거고요. AMD도 미국 거고요. 인텔도 미국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 뜯어보면 CPU가 인텔 아니면 AMD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둘 다 미국 회사예요.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CPU가 없으면은 핸드폰도 못 만든다. 컴퓨터도 못 만든다. 한마디로 미사일도 못 만들고요. 자동차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가지고 제재하면은 중국의 컴퓨터 산업이 갑자기 멈추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중국은요. 미국이 제재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데 CPU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지네 나라 근처에 붙어 있었으니 바로 대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16일 날에 제가 제 제자랑 성경 공부를 이제 이야기하다가요. 이제 세상 패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국이 이유는 이거예요.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중국이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중국이 이제 가졌으면 하고 원하는 기술이 CPU 제작 기술이거든요. 나머지 기술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CPU 제작 기술만 중국이 없어요. 이 기술에서 어떻게든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안 돼서 중국이 이 기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나라가 바로 대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 1위의 반도체 생산국인 대만의 CPU 제조 기술을 탈취하고자 중국이 대만 침공과 같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친구랑 얘기를 했어요. 대만을 먹으면 그 회사가 자기네 거잖아요, 그냥.
근데 저희가 그런 토론 대화를 하고 나서 딱 이틀 지난 뒤에 기사가 하나 떴어요. 무슨 기사냐면은 중국이 TSMC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서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는 기사였어요. 그리고 반대로 대만도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떴어요. 어떻게 해서든 인력 유출을 하려고 하고 반대쪽에서 어떻게 해서든 인력 유출을 막으려고 해요. 결국 중국이 이도저도 안 되면 전쟁을 일으키겠죠. 침공해서 먹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 밤새 기사 검색하다가 제일 열받은 부분이 이건데요. 한국은요, 솔직히 말하면 중국한테 더 이상 줄 기술이 없어요. 다 털렸거든요. 다 털렸어요. 화가 날 정도로 다 털렸어요. 최근의 기사인데 삼성이 반도체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삼성이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한다고 했잖아요. 삼성의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부 직원이 핵심 기술을 유출 시도하다가 적발됐어요. 자기네 나라 기간 산업 기술을 팔아먹으려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전투기 사업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해외도 수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전투기 설계 도면이 유출됐어요. 중국과 북한한테. 우리나라의 공격 무기, 2035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한 공격 무기에 대한 설계 도면이 이미 적국 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또 해킹 당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잠수함 만들잖아요.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 도면이 또 유출됐어요. 대우조선해양이 해킹 당했거든요. 조선소인데 대우조선해양이. 해킹 당하는데 이 대우조선해양이 뭘 만드는 애들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잠수함과 이지스함과 호위함 등의 군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해킹 당하는 바람에 군함들의 설계 도면이 모조리 유출됐어요. 잠수함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직 발사하고 한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시스템. SLBM이라고 부르죠. 이 SLBM 기술도 유출됐어요. 북한이 어떻게 저렇게 잠수함 발사를 잘하지? 잠수함 미사일 발사를 잘하지? 다 모범 답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연구하는 곳입니다. 미사일 기술 유출됐어요. 군사 기술만 해도 이럽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 전시에 어떻게 작전할까? 전시에 작전할 계획도 다 유출됐어요. 국방부가 해킹 당했거든요. 우리나라 무슨 무기 가질지 다 유출됐단 말이에요. 설계도까지.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한 거 아시죠? 제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하면은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원점 타격한다 그랬는데 누가 과연 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좀 모양입니다. 그 미사일 발사했는데 거기에도 우리나라 기술이 쓰인 걸로 추정돼요. 한국인 죽이는 무기, 한국인 기술 들어가요. 핸드폰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기술 모듈이 유출됐어요. 자동차 엔진 기술 모듈이 유출됐어요. 전지 기술 다 유출됐어요. 선박 설계도면 전부 유출됐어요. 배터리 제작, 메모리 반도체 기술 전부 유출됐어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제 중국에 줄 게 없어요. 아낌없이 다 줬기 때문이죠. 기술 유출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삼성폰에 삼성 디스플레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중국 디스플레이가 삼성폰에 탑재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수지 타산이 안 맞거든요. 삼성폰에 삼성 디스플레이 안 쓰입니다. 왜냐면 우리 기술을 가지고 더 잘 만들거든요. 왜냐면 원료도 걔네 거니까. 원료 사와가지고 만드는 우리랑 지네 나라에서 원료 만들어가지고 만든 애들이랑 단가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미 인건비 자체가 차원이 다른데 삼성폰에 삼성 디스플레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기술 유출의 결과예요. 더 이상 이제 한국은 중국에게 줄 기술이 없습니다. 다 줬어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논문 수와 질에서 컴퓨터, 정보과학, 물리학, 천문학, 화학, 생명과학,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나노기술, 임상의학 다 최첨단 기술들이죠. 이 제가 언급한 면에서요. 논문 수와 질에서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이미 3년 전에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의 조사인데요. 어떤 분야에서는 미국을 2배 이상의 격차로 따돌리기도 했답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미국을 2배 이상 앞서 있다는 거예요. 기술 면에서, 학문 면에서요. 이게 2019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이공계 박사들 배출하는 숫자도 좀 있으면은 중국이 미국의 2배가량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공부 못한다?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의 논문과 질적인 면에서 수적인 면에서 이미 중국이 2배 이상 앞질러 있는 게 3년 전이었어요. GDP가 중국이 미국 앞지르는데 2년에서 4년 정도 남았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이내에
인공지능 등의 핵심 기술에서 미국이 따라잡힌다. 사실상 중국이 모든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기술을 집어삼킨 상태입니다. 천궁이라고 불리는 우주정거장을 발사하죠. 이제 우주에다가 정거장, 우주에다 집 만들어요. 천궁. 하늘에는 궁전이란 뜻이겠죠. 왜 그 기술이 필요할까? 우주정거장 건설 기술이. 외계에도 인간을 보낼 수가 있고 맘만 먹으면은 지구 어디든 핵미사를 떨어뜨릴 수 있다. 여기 이거죠. 우주에도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지구 어딘가에 핵미사를 못 떨어뜨리겠습니까? 로켓 기술이. 중국은 올해 안에 우주정거장 텐궁을 건설 완료시키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레이엄 앨리슨이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학, 옥스포드에서 정치학을 수학한 아주 석학 박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정된 전쟁이란 책을 기술했어요. 책 제목이 좀 독특하죠? 예정된 전쟁이란 책을 썼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역사학이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분석을 해봤는데, 전 세계 16차례의 패권 전쟁이 있었대요. 16차례에. 근데 이 16차례 중에서 4차례를 제외한 12차례에서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 4번만이 전쟁을 피하고 패권이 뒤집어질 수 있었대요. 단 4번만이 인류는 전쟁을 피하고 패권을 양보할 수 있었고, 나머지 12번에서는 전부 다 전쟁으로 끝났대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17번째인데, 이 17번째의 패권 전쟁이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이 하버드 박사가 분석을 했습니다.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패권 전쟁 터진다. 이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할 경우, 아니면 핵전쟁의 여파로 미국이 폐허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미국이 식민지, 좀 충격적입니다만 미국이 식민지로 전락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세계는 상상돼 본 적 없죠? 욕할 땐 좋았는데 미국이 식민지로 전락해버렸을 때 어떻게 될까? 가장 뻔한 미래 중에 하나가 남한 사람들의 인종청소입니다. 남한 사람들의 인종청소가 첫 번째로 일어날 일이에요. 말씀드렸듯 자유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인민이 될 수 없습니다. 숙청당합니다. 어느 나라도 그거를 못 말려요. 러시아인이 우크라이나인 죽이는 거 아무도 못 말리듯 북한인이 남한 사람 죽이는 거 아무도 못 말립니다. 러시아가 하던 짓거리인데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를 쏴 죽여서 달궈진 총구를 지지면서 고문을 하겠죠. 배에다가 붉게 달궈진 총구를 대면서 가족을 죽였으니까 빨갛게 달아오른 거예요. 그런 거를로 살을 지지면서 고문을 하겠죠. 그리고 강간하다가 질리면은 머리에다 총알을 박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미리 생각해 두시길 바래요.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다면 말이죠. 뭘 할지 미리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그런 준비 미리 해두세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많은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그렇게 죽었으니까요. 젊은 남자들은 공장 및 수용소에 끌려갈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거나 반항할 때에는 북한에서 잘하는 짓이에요. 용광로에 던져서 죽입니다. 용광로에 던지면 뼈도 안 남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젊은 죄수를 산채로 해부해서 장기를 적출하죠. 중국이 잘하는 짓입니다. 산채로 장기 적출하는 거. 사형수 장기 적출해서 써먹을 거 써먹자 이거예요. 인권은 어차피 중국은 인권이 없으니까. 이거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어떤 이제 지도자의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근데 그 아나운서가 임신 8개월째인데 실종이 된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인체 신비전을 여는데 거기에 임신 8개월짜리 여자가 인체 신비전이니까 가죽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박제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동일인물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요. 임신 8개월이니까 배도 딱 반으로 잘라가지고 태아까지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거를 이제 뭐 생물학 공부랍시고 이게 중국이 잘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젊지도 않다, 중년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총살이겠죠. 미국이 패권을 뺏기면은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대환란이 시작될 겁니다. 대환란. 근데 성경은 대환란이 온다고 예언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뭐라고 쓴 거 아니잖아요, 성경책이. 개신교인의 대부분은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대환란을 예언했으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라고 했으면 얘기하셨으면 미국에도 대환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패권을 갖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대환란이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을 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미국이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때쯤은 한국은 아마 지도에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없을 거예요. 그 당시가 되면. 미국이 대환란을 겪는 정도인데 대한민국은 당연히 없죠.